포스코에서 언급한 거는 4분기 중에 밸류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교환사채 물량 제외하고는 다 3년에 걸쳐 소각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쪽도 풀어주고. 그럼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철강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시장의 증시 체력이라고 하는 예탁금이 정체 상태에 있고 그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좀 시장이 좌우되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 시장에 추가적인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될 유인이 좀 필요한데 보통 증시가 좀 나쁘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처지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은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 이런 게 좀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금투세 이슈로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고 실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시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 연계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윈터 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얼음풀에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주식 급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앞에서 잠깐 보시면은 갑자기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확 바꿔버렸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또 싹 올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셀 관련 업체들 주로 이제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듯이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그 논리 내부적인 측면을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런 리포트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철저하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IT 비중이 좀 큰 나라의 비중을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제 거기서 비중 축소가 좀 있었고요. 또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많아요. 저기 엔화 강세 또 8월에 좀 세게 났었잖아요. 160엔에서 140엔 초반까지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엔화 숏세계이나 한국, 코스피 그다음에 미국 자산에 롱을 취했었던 포지션들을 갖다 되감아 버리면서 엔화를 갖다 매도했던 걸 매수로 바꾸고 나머지를 매수했던 걸 매도로 바꾸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었던 하락했었던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가 조금 이제 하향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실적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최대 3분기 기준 13조 얘기를 했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0조가 안 된다 뭐 이제 10조 정도 나올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향을 했었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환차 이익을 기대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화가 1,400원 근처에서 1,320원, 30원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화의 여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원화 강세가 나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빠졌고 다른 나라보다 회복도 늦고 지금 그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당장 이제 내일 아마 민주당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좀 노이즈가 있죠. 그것도 뭐 벌써 기사로 약간 좀 김빼기도 나왔고 짜여진 각본이라는 식으로 그쪽 당 뭐 의원님 뭐 발언했다고 해서 그 기사도 나오고 해서 약간 좀 김이 좀 빠진 느낌이기도 한데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저도 지치고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스킵을 하는 식으로 갈 건데요. 일단 과세 대상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세제를 부과해도 차등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손실이 보존될 때까지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그 손실을 갖다 2월 해가지고 손실이 보존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2년 했다가 뭐라고 하니까 5년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주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형 펀드도 해당이 되고 해외 주식, 채권, ELS 등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과세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상당히 커진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보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구체적인 대안 아니면 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겠다라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저평가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말로 하잖아요. 코스피 저평가, 우리나라는 뭐 맨날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평가에 대한 해소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이것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 방식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 미국, 독일, 영국은 손익 발생 전까지는 과세가 없다라는 거. 기왕 우리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얘기고, 이중과세 문제도 여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세를 없앤다고 하지만 없애봐봤자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0.18%고요. 0.15%의 농특세는 남습니다. 그럼 농특세는 거래세 아니라고 해서 거래세 없앴다라는 명분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없애야지 정상이죠.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또는 루머에 의해서 또는 내부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 투자자 우대 정책이 아니냐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세금에서 거래세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외국인들한테 받아내던 세금이 거래세거든요. 그럼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반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농특세 받고 그다음에 금투세도 대상이 되면 내라. 그리고 해외 투자를 이제 마치 권유하듯이 국내에서 주식해서 손실 나면 해외 투자에서 보존할 수 있고,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손실 나는 것도 국내 주식에서 또 수익 나는 걸로 커버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 증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 조달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업에 상장되는 회사들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벤처에서 이제 막 벗어나거나 올라오는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이 아니라 카카오죠. 과거에 다음 시절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성장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 증시 자체가 침체가 되거나 또 기능이 어떤 미비가 이제 약화될 경우에는 그만큼 자본 조달을 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다음 세대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또 하나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덜을 위시해가지고 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경제개발, 또 경제 성과, 성장의 과실을 사실 따먹은 거거든요. 어디서 따먹었냐면 부동산에서 따먹었죠. 이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제 고도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고요. 그 오른 거에 대한 수혜를 자산으로 지금 수혜를 받은 세대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그럼 뭘로 재테크할 거냐는 거죠. 부동산으로 할까요?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 그거 투자하려고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대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순수 현금을 8억, 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나마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청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그동안 누렸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니들이 알아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은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수혜가 나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좋아집니다.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되는 반면에 부동산이 집중이 돼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수혜를 봅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금투세를 갖다 도입한다고 하니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상법 개정의 부분, 그러니까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이사의 의무에 있어가지고 주주 보호라는 측면을 갖다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사의 의무 자체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너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이해관계 무시하고 오너의 이해관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재상장을 해가지고 증시를 한번 뭉개버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회사를 떼가지고 저쪽에 있는 회사하고 붙이겠다고 D모 그룹에서 했다가 또 한번 노이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타까운 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가리게 하고요. 어떤 게 코끼리인지 확인을 해보고 말해봐 라고 하면은 다리를 잡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그걸 코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꼬리만 잡은 사람은 꼬리가 코끼리라고 할 수 있고요. 코만 잡은 사람은 코가 코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모르면은. 그럼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이 이 세제와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안 돼 있고 얼리설기 만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5천만 원을 1억으로 높여주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 대상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금융소득이 제외되는 거 이것도 보완하겠다. 또 그다음에 연말공제할 때 소득공제할 때 가족 100만 원 이상 금융수익, 이자 수익이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해주겠다.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사실. 뜯어 고칠 게 아니라 이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고 증시 발목을 잡은 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있는 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시장 예상은 0.25%였는데 FOMC 직전 날인가 닉 티밀하우스가 0.5%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뉴욕 연은총재였던 더들리 역시도 0.5를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다음에 0.5%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그날 보시면은 FOMC 당일날 보면 0.5% 비컷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처음에는 환호를 했는데 파월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7월 달에도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FOMC를 했었으면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부분이 해명을 하는데 좀 펀더멘탈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는데 경제는 견고하고 물가도 뭐 앞으로 좀 잡힐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도 양호해. 그런데 비컷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0.5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제적이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틀려도 난 무조건 7월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그게 선제적이라는 전제 하에서였거든요. 근데 이미 선제적이라는 말은 틀린 얘기거든요. 선제적인 게 아니라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부랴부랴 한꺼번에 앞에 거하고 같이 했던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연준의 액션을 보면은 결국에는 고용지표 조정했었던 거 약 82만 명 정도 고용자 수가 줄었던 거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당초 291만에서 아마 82만 명이 줄은 걸로 남았는데 그거에 놀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고용만 열심히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내쳤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도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 고용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서 또 비컷 가능성이 또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가 지난주에 금리 동결했고요. 우에다 총재 발언 때문에 또 신경을 썼는데 일단은 기조는 금리 인상인데 발언은 되게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FOMC 금리 인하 결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경기 쪽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거. 그러면서 또 지금 미국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노이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언급한 것들 보시면 방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국내 시장에서도 전력기기가 이제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냉방기라고 하나요? 이제 액신 냉각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에 이제 열을 좀 식혀주는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바이오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풍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시장에서도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게 다 커버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바이오. 근데 이건 조정 받더라도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게 조선.
미국은 글로벌에서 조선 비중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별로 없는 반면에 국내는 조선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섹터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장은 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이라는 건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되든 공화당에서 되든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 계정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 현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예요. 이번 달은 이제 월말 기준으로 얼마까지 쌓아놓겠다라는 게 이미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천억 달러가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현금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옐런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10월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통상적으로 10월에 주가 급락하면은 그 야당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선 앞두고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그 분기 국채 발행에서 단기채 발행 물량을 10월 달에 집중할 가능성. 이게 뭐냐면 승수효과 때문에 그래요. 단기채는 이게 3개월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현금하고 등가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좋아요. 내가 단기물을 사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거나 뭐 다른 걸 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승수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1월 대선 이후에 해리스가 이겼을 경우 이게 조금 일정 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단기 재정을 활용한 이후 그 연말 어느 시점 또는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고용이나 물가 이런 쪽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에서 좀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라면은 저는 그냥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또 눈치 보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 과거에 2016년이었나 배당 늘리기 뭐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정부 주도하에서 했는데 그때 반짝 2년 늘리고 어영부영 또 이제 슬쩍 사라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강제성이 없이 그냥 자율성으로 하라 그러면 그동안 밸류업을 기업이 몰라서 안 했나요? 가르쳐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강제성이 동원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사가 더 많이 보이면서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금 구조로 가면은 이거 생각보다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저는 어떤 식이든 좀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하반기 마지막 3개월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 조선, 자동차, 방산 그리고 여기 언급 안 했지만 2차 전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러티브에선 반등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캐진 구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내러티브에 의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2차 전지 전반에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 쪽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회에서 언급한 거는 4분기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교환 사채 물량 제외하고는 다 3년에 걸쳐 소각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아니 현금 뭐 2조 5천억 정도 확보할 수 있게 적자나 부실 사업 부문들 정리하겠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안정적인 배당 성향하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무수익 자산 처분 이런 것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은 포스코 그룹의 밸류업에는 그러니까 주가 자체의 업사이드에는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탈중국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북미산하고 중국산하고는 좀 가격이 차별화가 하반기로 갈수록 진행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거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쪽도 풀어주고. 그럼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철강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사 나온 것들 좀 언급한 것들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26년까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불필요 자산을 내가 120개를 해가지고 2조 6천억의 현금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불필요 자산이라고 그러면 저수익 내지는 적자나는 사업 부문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펀더멘탈은 좋게 만들어지는 그림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하고 덧붙여가지고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에서만 조금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이제 바닥은 얼추 확인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본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좀 돌아서 터닝할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철 장 출소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경영기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게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캐증 구간에서 안정적인 자금 운영과 관련된 거 얼마 전에 에코프로 HN 또 증자 얘기 나오면서 한번 또 크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셀업체 주가 반등이 그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반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 내러티브와 관련된 것들은 이따가 뒤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직 소재로 확산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소재 쪽에서도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LMFP 뭐 양극재형 뭐 개발했다든지 또는 에코프로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전방 셀업체들 쪽에서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셀에 이어가지고 소재 쪽으로 내러티브가 확산될지 그걸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내러티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닥 가능성을 키우는 스토리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지난달에 갖고 왔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뭐 ESS 시장,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를 엔솔이 수주했다는 거, 노스볼트 관련해서 수율 문제, 뭐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확인을 해주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금 독일에서 아마 지난주였나요? 저기 그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주변의 내러티브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내러티브에서 여전히 기대할 게 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셋업체 중심이지만은 이게 소재로 조금 확산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소재업체 쪽이니까 여기에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2차 전지 매수 현황은 어떤가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가로 보면은 순매수가 많았었던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이게 71만 주, 꽤 많이 샀죠. 30만 원대 주식이니까. 근데 LG화학은 오히려 60만 주를 팔았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44만 주, 91만 주, 에코프로 비암이 22만 주 이렇게 이제 매수 들어온 게 있는데 요거 말고 같이 기관 순매수 쪽을 보니까 밑에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를 기관이 84만 주 샀고요. 삼성 SDI를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샀는데 기관이 45만 주를 매수하고 특이한 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관도 51만 주, 외국인도 71만 주 샀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 반등의 폭이 큰 거는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주식들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게 좀 많이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못 돌아선 회사를 보면 LG화학이나 이런 이제 주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60만 주 팔았는데 여기 이제 기관은 31만 주 산 거로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주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지금 현재 시점까지 놓고 보면 어쨌든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사면서 바닥은 얼추 단기 바닥은 확인해 준 것 같고 이게 진바닥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요. 일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되밀릴 때가 있어요. 이 밀리는 시점에서 직전 저점보다는 좀 높은 데서 바닥을 확인을 해주면서 실적 내러티브가 나와주면 그때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매수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낙폭과대가 됐는데 그게 기관만 판 게 아니라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아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빈집이었었고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2,800 넘어서서 움직였다가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되돌릴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고공권 행진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있었던 주식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좀 편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그게 내러티브 효과라는 게 우리나라 LFP가 중국에 많이 쳐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솔이 르노로부터 5조 원짜리 자동차로 수주한 거 있었고요. LFP 배터리로.
그것도 셀트백 방식으로 수주했고, 그 다음에 ESS 시장 뭐 맨날 얘기했는데 수주 없다가 갑자기 엔솔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수주한 게 나오고, SDI도 미국 쪽에서 수주한 게 나오고, 이제 ESS 시장 보니까 중국 업체 퇴출시키려고 북미 쪽에서는 이제 26년 말부터는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내러티브가 생기니까 지금이 캐즘이고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데 실적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MPC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셀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매출을 통해서 이제 받아내는 건데, 그게 금액 기준이 아니에요. 배터리 가격 기준이 아니고 그 생산량 기준이에요. 그 얘기는 배터리 가격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AMPC가 엄청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용량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AMPC는 그것보단 덜 줄었겠죠. 지금 25년에 좋게 보시는 분들 생각처럼 잘 나온다 그러면 AMPC 때문에 이익이 오히려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셀업체들 주가가 좋은 이유가 그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현재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관련 기업 또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크게 봤을 때 쇼티지와 내러티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쇼티지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북미 쪽으로 봤을 때는 전해액 쪽은 현재 구조에서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공장 만든다고 뚝딱거려가지고 몇 달 만에 만들어서 물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탑10 가운데서 8개가 중국 업체고 하나가 일본이고 하나가 한국 업체인데, 현재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전해액 업체가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있거나 거기서 일부라도 생산을 하고 있는 거는 국내 업체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내년에 만약에 이제 공장 가동들, 배터리 업체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해액 쪽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셀 업체들, 우선 이제 LG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회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까 이제 AMPC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전방업체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쪽이 GM이고 현대인데, 최근에 이제 SK온이 그 포드랑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던 공장들을 현대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면서 하반기 중에 4분기 중에 흑자 전환 얘기도 나와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게 결국은 소재 쪽으로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우선은 쇼티지 나는 전액은 좀 길게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내러티브 효과에 의해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셀업체라든지 또는 전방의 셀업체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이 소주업체들. 근데 문제는 둘 다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일정 부분 상승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1월 달에 LG엔솔이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본격 양산이 만약에 개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역시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실적은 부정적, 그리고 내러티브에 대한 1차 바닥은 확인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조정기간에 재차 진입을 할 때 이 조정기간에서 이 저점을 갖다 첫 번째 저점보다는 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있는 상태에서 늘어지더라도 여기서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업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업체에서 판매 목표라든지 이런 게 또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1차 바닥에서 2차 바닥 이제 상승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바닥을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직전에 일단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 아직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시장 상태로 보면은 경기 침체 노이즈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장악을 한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셀업체들이 25년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대선 이슈는 뭐 전기차 확산의 속도 차이일 뿐이지 이게 기본 컨셉을 막 뒤집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조금 더 할 여력은 있다. 근데 이게 본격 상승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뭐 많이 해주면은 뭐 부분 현금화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을 추가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 때 이 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그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아마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여태까지 참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실까요? 그건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이제는 작년 7월 27일 날 주가 오버슈팅 나오고 쇼스퀴즈 터져가지고 주가 급등하고 나서 다음 주 이제 방송 나가가지고 연중 고점 나왔으니까 비중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을 들어가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 캐즘 구간 들어서는 것 같다 해서 10월, 11월 캐즘 얘기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당연히 못 줄였었겠죠. 그래서 연말에 반등 나올 거니까 연말에는 주가 전체 반등 나올 때 줄이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셨는데, 상반기 그 어려운 구간을 다 지나갔는데 여기서 줄이라고 그러면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뭐 새삼스럽게 드릴 말씀 없고요. 본인들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제는 다만 이제 경기의 침체 노이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셋업체들의 25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마 4분기 어느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민감하게 보시면서 저점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저는 사실 연준 별로 안 믿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소프트 랜딩을 했던 기억이 제 기억엔 없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안정적으로 주가 이렇게 쫙 갔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번 연준이 비컷을 한 것 자체도 약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망가 이건 아니지만은 경기 침체 노이즈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올인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섹터를 특정하기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 실적을 놓고 내년에 만약에 좋아진다고 했을 땐 셀업체도 지금 추가 상승률이 있어 보이고, 셀업체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소재도 따라가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긴 하는데 목표치를 갖다 지금은 너무 높게 잡을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반도체주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사실 견디다가 일단 엔비디아 쪽이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죠. 다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 제시하는 거에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은 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제가 모건 스탠리 자료만 갖고 나왔지만 JP 모건도 그렇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갑자기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윈터룸스라고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서 사실상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 리포트를 낸 거거든요. 24만 원 목표 주가를 갖다 12만 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I 버블 얘기했던 쪽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여기저기서 자료를 보시고 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적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논리가 뭐냐면은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투자 사이클이 조금 정체되거나 후퇴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급가액 나올 거다. 특히 삼성전자 같이 진입을 하면서부터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격 정체 나오고 3분기 때 재고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정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M7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흔들렸었고요.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린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걸로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우리가 애플 관련해가지고 신제품 아이폰 16 관련해가지고 신제품에 온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되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사이클이 되게 좋아질 수 있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좀 실망스러웠던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생각보다 못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거나 일부 품목은 조금 떨어지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다 온 것 같아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재고량이 또 늘어날 걸로 보는 시각이 조금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IT 쪽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과정에서 대만하고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데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주가 급락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양분이 좀 돼 있어요. 좋게 말하는 쪽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제 뉘앙스가 달라졌죠.
좋게 말하는 쪽은 웃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좋아져가 아니라 니네들이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게 이제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고 일본의 그 노무라 그리고 이제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는 조금 약화되는 정도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IM증권 하우스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100m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하향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100m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99.96, 8, 7, 8 뭐 이래가지고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저게 만약에 한 1, 2%더 빠져가지고 97, 96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경기 침체 또는 이쪽과 관련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라 보고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메모리 시장 리스크는 과장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스크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한국 기업들의 생산 도중으로 완화될 수 있다. 이 중국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중국으로 수출을 갖다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체가 뭐 전체 생산량이 시장이 뭐 11% 선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이러다가 한국 기업들 거 다 제껴놓고 자기네들 거 쓰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품의 수율도 수율이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하다. 그리고 HBM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과도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버 시장 같은 경우도 빅테크 쪽에서 현재까지는 구두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까 모건 스탠리 관련된 얘기는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 트렌드포스 쪽에서도 이제 보고서 19일 날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평균 판매 가격은 내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니고 고정 가격이에요. 고정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HBM의 역할이 클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이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는 지금 덜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거를 애들로 표현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모건 스탠리 미국 본사 쪽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는 중립 의견입니다. 심지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 리포트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자꾸 이제 모건 스탠리를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시티 증권 메모리 시장 뷰는 25년 하반기부터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3개분기 선행한다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티하고 믹싱을 시켜버리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서 3개분기 선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빠진다고 그러는데 시티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좀 그만큼 모건 스탠리의 뷰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비교를 좀 해드렸어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파운드리 사업 기회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립서비스라고 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없어요. 일단 9월 말경 퀄테스트 통과할 거라고 증권사들도 기대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그 얘기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젠슨왕의 입장에선 TSMC가 잘 만들어주니까 좋기는 한데 이 갑과 을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딴 데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TSMC가 돈 올려줘. 우리 거 2대2 가격에 못 팔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TSMC가 쿠버스 라인을 갖다가 전용으로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어진 건 없거든요. TSMC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TSMC하고 미팅할 때 그 젠슨왕이 전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낼 건데 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젠슨왕 CEO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주길 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술적으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가워도 물건 잘 만들어주는 쪽에다가 만들라고 할 수밖에 없지 확신이 안 서는데 우리 거 만들어줘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약간 좀 그런 취지고 젠슨왕의 그래서 발언은 조금 립 서비스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는 결국 봤을 때 이미 통과가 됐는데 엔비디아에서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통과가 되면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 삼성이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단가를 깎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통과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이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만큼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TSMC가 HBM사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협력한다 라고 하면서 그 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시면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삼성전자와 버퍼리스 HBM을 공동 개발 중 이렇게 하면서 맞춤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협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공정의 난이도가 HBM4부터 높아지는 데다가 고객사별로 엔비디아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회사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되니까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다라고 이제 냈는데 요거를요 5월 19일 날 난 기사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메모리도 먹겠다. TSMC 삼성의 선전포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HBM4 개발에서 TSMC가 엔비디아까지 해가지고 3자 동맹을 맺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HBM4부터는 TSMC가 생산한 베이스 다이를 하이닉스가 받아와서 디램을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의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는 물론 쭉 언급이 돼 있으면서 종합 IDM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지만 TSMC가 HBM 시장을 노리고 선전포고를 날리면서 삼성도 조금씩 수세에 몰린 모양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보면은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안 되니까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다 이렇게 흥분할 내용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삼성이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준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만 1,000원 정도가 1.08배 PBR 기준으로 그럼 거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떨어지는 숫자일 거예요.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거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서 더 빠질 게 뭐가 있을까? 더 빠질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수급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중국 창신반도체 이게 이제 메모리 만드는 회사인데 저부가 제품이긴 하지만은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내서 중국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다가 메모리 쪽 시장에서 갑자기 커져버리면 또 한 번 거기서 메모리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제품을 배제하고 특히 중국은 그러잖아요. 보면 그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이제 또 중국으로 제품 수출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미국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진 상태고 있고 하니까 일단은 팔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사실은 삼성전자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좀 파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인데 바로 돌아설 수 있느냐를 놓고 얘기하면 이 수급이 이렇게 또 훼손이 돼버리게 되면 또 급반등하기도 또 사실 어려워요. 반등을 해도 매물대가 이제 층층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급인 것 같고 첫 번째는. 근데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 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실망을 하긴 했지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애플이 다음 버전 또는 삼성 역시도 갤럭시 24에서 일단 맛보기를 보였으니까 추가적인 버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PC 쪽에서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그 뭔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시장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PC하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얼리어답터들 같은 뭐 해마다 바꿨지만 해마다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라도 제 또래가 아니라 이제 젊은 친구들이요. 아이폰 새 제품 나오면 아이폰 갖고 있다가 갤럭시 나오면 그걸 또 그대로 바꾸더라고요. 그걸 팔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그 기간이 마지막으로 지금 노트북을 바꾼 시기가 언제냐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서 많이 바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노트북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때 산 것들, PC도 마찬가지고. 저야 뭐 이제 그게 주로 쓰는 게 워드나 PPT용으로 쓰니까 보통 회사에서 쓰는 것들도 다 그 시점 전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으로 지금 강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요즘 보면은 윈도우 10 이제 마무리하고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뜨고 있고 나중에 가면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것들도 업데이트 안 해주면서 자동으로 바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잘만 맞물리면 돌아서는 타이밍은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일단 당장에는 바로 돌아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PBR 1배 수준 전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여기서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은 또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반도체 사이클이 급냉해가지고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그런 반등 나올 때 이 주식이 많이 갈까 그거 역시도 제한될 것 같아요. 그런 좀 딜레마는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저는 조선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현 시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선 관련해서 첫 번째 최근에 금리 인하 0.5 냈잖아요. 조선주도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돈을 쌓아놓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퓨어를 받아온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맡기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빅사이클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캡하는 증설이 없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 났었던 신주성과가 189.97이든가 뭐 거의 190에 육박했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업체 기준으로 27년 도크까지는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28년 거를 받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모든 산업에서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자기네들이 2차 전지도 우리나라 배제하고 자기네들 내부에서 자기네들 것만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이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또는 뭐 태양광 또 AI 뭐 이런 쪽에서 자국산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지원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긴장한 상태가 됐고 특히 첨단 산업 쪽에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해서 이 중국 업체들을 갖다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에서 조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는 데마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 한 50% 내외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국가들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35에서 40% 정도 시장을 가져가거든요.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 이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9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의 경쟁인데 일본은 지금 조선업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마켓에서는 범미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선박, LNG, LPG, 암모니아 운반선, 그 다음에 추진선은 이제 연료로 쓰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쪽에서 중국도 만들어내는데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발주한 거를 중국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 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2000년대 초반 2004년에서 대체적으로 한 2007년, 8년까지의 빅사이클 동안에 건조했던 선박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2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4년이면 20년 됐는데 왜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 오염과 관련된 걸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그 선박의 등급을 나눈다든지 또는 이제 항구 특히 유럽연합 쪽이라든지 이런 운하 쪽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많이 하는 배의 입항을 갖다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배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한 걸 측정을 해가지고 공표를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20년 넘어가는 배들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연료, LNG 추진선이나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27년 역시 마찬가지로 27년까지는 거의 수주가 찼어요. 그럼 중국하고 우리하고 항상 붙게 되면 가격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싸게 수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교체 수요는 늘어났는데
캐파를 증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을 진출을 해서 최근에 한화가 400억짜리 하나 수주를 했는데 그건 400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20조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겠지만은 미 해군 자체의 선박 건조 시장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의 밸류 이런 것들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보름 이상 조정을 받았고 급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난 데다가 3분기부터는 흑자선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흑자선 쪽으로 선박 건조가 나오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단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분기에 여름휴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업 일수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쪽은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해운사들이 해운 동맹이 깨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SC하고 그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사실 둘이 넘버원 넘버투인데 이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던 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컨테이너선 발주를 지금 대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리스크를 굳이 얘기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갑자기 화해해서 우리 그런 앞에 있었던 거 무효로 하고 잘 지내보자 해서 손잡고 모든 상황을 되돌린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캐파 증설을 갖다가 돌발적으로 갑자기 크게 늘린다든지 또는 극적 중동 평화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유럽하고 러시아가 화해를 해서 LNG를 갖다가 파이프로 봐서 PNG식으로 해서 이제 가스를 그냥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조선업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수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도도 23년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주가 전혀 줄지를 않고 있어요.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를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년까지는 다 찼다고. 28년 이후 걸 지금 수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LNG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FLNG 쪽이라든지 컨테이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컨테이너 쪽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탱커 역시도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왜? 이게 오염물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령이 20년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니아선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카타르 에너지하고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3차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이제 파생되는 건인데 여기서도 범용 기준으로 한 20척 정도가 이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28년 거를 갖다 현대중공업이 일부 채울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추이를 봤을 때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수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일감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까지는 새롭게 공급이 되는 탱커가 없어요. 그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데 탱커는 결국 유가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유가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즘 유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발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쪽도 있고 줄어들 거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70불이면은 발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 지금 현재 슬롯을 채우고 있는 데다가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 배출 문제 때문에 교체 수요가 꾸준히 일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 VLAC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150에서 200척 정도 필요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한 15척 정도, 15에서 20척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MSC하고 그 머스크 쪽 동맹이 해체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 컨테이너 1위 회사인 MSC가 이미 발주돼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 2척 슬롯을 발주가에서 18%를 더 주고 가져간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급한 거예요. 시장 경쟁에서. 그래서 컨테이너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발주는 줄어듭니다. 이게 계절적인 특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장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군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간 그쪽 시장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하나오션이 약 한 400억 정도 되는 걸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 제7함대 관련된 건데 보급선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보기식으로 일단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MRO 쪽 시장 자체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 넘치는 시장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미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조선소를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미국 본토 함대, 2함대, 3함대, 4함대 관련돼 있는 수주 이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그 수빅조선소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필리핀의 수빅만에 이제 만들어진 조선소인데 그거는 옛날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던 조선소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임대를 했거든요. 그 임대했다는 얘기는 결국 MRO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MRO 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시장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고 비중을 키우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도 또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미 해군 MRO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1년 10월 달에 남중국해에서 코네티켓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이상물체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함수 쪽이 대파가 됐어요. 대파가 됐으니까 그걸 수리를 받으려고 조선소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선소로 옮겨놓고 20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고칠 인력도 없고 여건이 되질 않아서. 그리고 수리하는 데만 31개월 걸렸습니다. 한 대를 4년 이상을 그냥 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MRO 시장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수리한다고 또 신형 잠수함 버지니아급 제작은 못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에서 이걸 수리한다고 갖다 놓고 이것도 제때 수리도 못하고 만드는 것도 지체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엔간한 그 국가의 국방비 총액을 넘어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해마다 이지스 구축함을 8척을 만들 수 있고 호위척을 4척, 원자력 잠수함을 3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현재 이지스함 1척, 원자력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격차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전투함이 많습니다. 성능에서는 미국이 아직은 앞서 있지만 근데 이제 전투함이 현재 355척이고 미국이 296척인데요. 내년 가면은 중국은 400척이 되고요. 미국은 287척이 됩니다. 중국이 400척 되는 건 좋은데 미국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줄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배가 노후화되니까 퇴역하는 이제 배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2척, 잠수함이 4척은 연간으로 해서 계속 건조를 해야 되는데 배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그 한미 조달협정이라는 걸 만약에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갖다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방위 조달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산업 전체를 연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에다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달협정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의 K2 전차나 K9 자주포 수출했듯이 갖다 줄 수가 있는데 미군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또는 이 조달협정에서 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포텐셜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33년인가 35년에 미 해군 프로젝트를 보면요. 배를 지금 수준 대비해 가지고 2배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약 500척 가까이로 미 해군 전투함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보면은 이지스함 한 척 만드는 연간 해봤자 한 척밖에 못 만드는데 뭘 가지고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결국 가가지고는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건조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밸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텐셜이다.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좀 이건 먼 훗날 꿈나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 해군 MRO 시장에서 앞서 뭐 400억짜리 수주한 게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MRO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20조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서도 점점 규모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네티켓호 수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 어쩌면은 조선업이 밸류 재평가를 받는데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까지 해서 이 어려움을 만든 거는 연준 때문이다. 지나놓고 보면은 7월은 아니에요. 8월 급락했었던 것도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기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폭락을 해가지고 주가 흔들렸었던 거고 최근에 결과적으로 0.5 올린 것도 7월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허둥대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그 여파라고 보면 일단 0.5를 한 상태에서 시장은 여전히 경기와 관련된 걸 의심하겠지만 저는 10월 달 좋게 보는 이유가 옐런의 마법의 지팡이가 발휘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재무부 개정에 있는 현금 약 9천조가 넘는 돈 중에서 새로운 회기년도를 맞아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돈을 풀 거고 그다음에 단기채 발행을 늘려가지고 승수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10월은 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국장이 미장은 또 좋은데 우리만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도 금투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 여건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움직인다 그러면 10월 장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손실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전략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로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